확인된 피해자만 30명, 경찰 추정 피해자 100여 명. 1970년대 미국,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혼란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또 하나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이름은 바로 테드 번디.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지적인 젊은 남성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1946년 11월 24일 훗날 테드 번디로 알려지게 될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가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엘리너 루이즈 코일과 의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조부모를 자신의 부모라고 여겼고 어머니를 누나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조부인 사무엘이 그의 친아버지라는 일부 증언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번디는 어린 시절 때때로 불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모 줄리아 코엘이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주위에 부엌칼을 가져다 놓고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는 번디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워싱턴 대학교에 들어간 번디는 동급생인 다이앤 에드워즈와 사귀게 됩니다. 후에 에드워즈를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라고 회상했습니다. 에드워즈가 번디의 미성숙함에 실망해 잠시 헤어졌지만 몇 년이 지나 번디가 진지하고 열정적인 전문가로 변한 모습을 보고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결혼에 대해 논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974년 1월 번디는 갑자기 에드워즈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었을 때는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라는 말만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번디는 에드워즈와 다시 만난 것은 단지 내가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렵 번디는 법학 수업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해 1월 4일 자정 직후 번디는 워싱턴 대학교의 학생이자 댄서인 18세 카렌 스파크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번디는 침대에 철제 프레임을 집어들어 그녀를 가격해 제압하고 그 금속 막대를 이용해 그녀의 신체에 해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파크는 방광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고 열흘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영구적인 뇌 손상과 심각한 시청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2월 1일 이른 아침 워싱턴 대학교의 학생이자 스키어들을 위한 아침 일기예보를 진행하던 21세 린다 힐리를 타겟으로 삼은 번디가 그녀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린다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한 번디는 쓰러진 그녀를 차에 태워 한적한 지역으로 데려가 강간을 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때부터 한 달에 한 명꼴로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2일에는 에버그린 주립대학의 학생 도나 맨슨이, 4월 17일에는 18세 수잔 랜코트가, 5월 6일에는 20세 로버타 파크스가 살해되었습니다. 6월 11일 이른 시간 워싱턴 대학교의 학생인 18세 조지앤 호킨스는 남자친구의 기숙사와 여학생 클럽 회관 사이에 밝은 골목을 걷다가 사라졌습니다. 번디는 호킨스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쇠지렛대로 기절을 시키고 수갑을 채워 제압하고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교회로 이동하였습니다. 주차를 한 뒤 수갑을 풀고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절시켰죠. 결국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고 시신과 함께 밤을 보내고 유기한 채 떠났습니다. 호킨스의 실종이 발표된 후 목격자들은 그녀가 사라진 밤에 기숙사 뒷골목에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서류 가방을 든 남자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여성은 그 남자가 자신의 차로 가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으며 그의 차는 연한 갈색 폭스바겐 비틀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오리건과 워싱턴에서의 살인사건은 7월 14일 사마미시 주립공원 해변에서 2명의 여성이 대낮에 실종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번디는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테드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에서 보트를 내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거절했지만 한 젊은 여성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함께 해변을 떠나 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스 오트, 청소년 법원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23세 여성이었습니다. 번디는 오트를 한적한 숲으로 끌고 왔지만 그녀 한 명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오트를 납치한 지 약 4시간 후 다시 해변으로 돌아온 번디는 19세 여학생 데니스 네스런드를 같은 방식으로 납치합니다. 이 둘은 서로가 보는 상태에서 차례로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이날 번디는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목격자 또한 많았습니다. 마침내 연쇄 실종 사건 용의자와 그 차량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얻은 킹카운티 경찰은 몽타주가 포함된 전단지를 시애틀 전역에 배포하고 신문과 방송에도 공개했습니다. 번디를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를 용의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200건에 달하는 제보를 받고 있던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성인 범죄 기록도 없는 법대생 번디가 범인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 8일 늦은 오후 어느 쇼핑몰, 어김없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번디는 18세 여성 캐롤 다론치에게 접근했습니다.
번디는 자신을 경찰관 로즈랜드라고 소개하며 누군가 그녀의 차량에 침입을 시도했다는 구실로 그녀를 주차장으로 유인했고, 이내 사건 접수를 명목으로 경찰서까지 동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의심하는 캐롤에게 경찰 배지까지 당당하게 보여줬죠. 그러나 번디의 차량이 경찰서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눈치챈 캐롤이 이를 지적했고, 번디는 차를 세우고 캐롤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캐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달렸습니다. 때마침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었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캐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번디는 한동안 검거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다음 해인 1975년 8월 16일 고속도로 순찰대원 밥 헤이워드가 새벽 시간 순찰을 하던 중 순찰차를 보고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폭스바겐 비틀 차량 한 대를 목격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밥은 즉시 그 차량을 추격했고 이내 멈춰 세웠습니다. 그 차량에선 스키 마스크, 쇠지렛대, 수갑, 밧줄, 얼음 송곳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탐정 제리 톰슨은 1974년 11월에 발생한 캐롤 납치 미수 사건과 유사한 용의자 및 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테드를 떠올렸죠. 그러나 번디를 구금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번디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은 번디를 24시간 감시했습니다. 9월, 번디는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을 미드베일 시티의 한 10대에게 팔았습니다. 유타주 경찰은 이를 압수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캠벨의 몸에서 얻은 샘플과 일치하는 머리카락을 발견하였고 얼마 후 캐롤의 머리카락 또한 찾아냈습니다. FBI 연구실의 전문가 로버트 닐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이 한 차량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 2일 형사들은 납치 미수 사건의 피해자 캐롤을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번디를 비롯한 몇 명의 용의자가 나란히 서 있었죠. 캐롤은 즉시 번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로즈랜드 경관이에요. 그를 다른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할 증거는 부족했지만 캐롤에 대한 납치 미수 및 폭행으로 기소할 증거는 충분했고 다음 해 2월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번디는 끊임없이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탈옥을 위한 도구를 교도소 마당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독방에 갇히기도 했고 예비 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된 날 창문으로 달아났다 6일 만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번디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디의 방을 살펴보던 교도관은 그의 식판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방 안을 살펴봤지만 침대에 덮인 담요 속에는 번디가 아닌 책과 파일들만 가득했습니다. 번디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교도소의 평면도와 톱날을 구했고 체중을 16kg이나 감량하여 천장에 구멍을 뚫고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교도사장이 외출한 틈을 타 그의 아파트 천장을 뚫고 들어가 옷을 훔쳐 입고 정문으로 걸어 나왔죠. 번디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때는 17시간이 넘게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쯤 번디는 이미 1700km 이상 떨어진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번디는 곧장 플로리다로 이동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직업을 찾고 범죄 활동을 자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의 이목을 끌지 않는 한 플로리다에서 눈에 띄지 않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취업을 시도했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습관대로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본능이 다시 꿈틀댔습니다. 1978년 1월 15일 어두운 새벽, 욕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 번디는 플로리다 주립대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이내 시 오메가라는 여학생 클럽 회관의 잠금 장치가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들어갔죠. 그날 번디의 복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2시 45분경 자고 있는 21세 마가렛 보먼을 참나무 장작으로 내리치고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어 20세 리사 레비의 침실로 들어가 그녀를 기절시키고 목을 졸랐으며 그녀의 왼쪽 둔부를 깨물고 헤어미스트병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이어서 인접한 침실에 또다시 침입하여 21세 캐시 클라이너와 카렌 챈들러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시의 턱이 부러지고 어깨 쪽이 심각하게 찢어졌습니다. 카렌도 턱이 부러지고 이가 빠졌으며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그들의 방을 밝게 비쳤습니다. 놀란 번디는 즉시 도주했고 캐시와 카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악마 테드 번디의 욕구는 여기서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여학생 회관에서 8블록 떨어진 아파트 지하방에 침입하여 21세 여대생 시릴 토마스를 공격했고 턱과 두개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시릴은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청력 손실과 균형 감각에 손상을 입어 댄스 경력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2월 9일에는 12세 소녀 킴벌리 리치를 유인해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2월 15일 엘라베마 주 경계선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번디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나서야 그의 복주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차량이 도난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번디를 체포했습니다. 1979년 6월
번디는 치에 오메가 살인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전 세계에서 온 250명의 기자가 취재하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번디는 자신의 변호를 직접 맡았지만 결국 여러 증거와 목격자 진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치에 오메가 학생회관에서 그를 목격한 회원들의 증언과 번디가 피해자 이사 애비의 둔부에 남긴 치아 자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번디의 사형은 1989년이 되어서야 집행되었습니다. 체포된 지 11년 만에 말이죠. 사형 집행 직전 번디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희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오전 7시 번디는 전기의자에 앉았습니다. 수분간 그의 몸에 강한 전기가 흘렀고 그렇게 희대의 살인마가 생을 마감했습니다.